귀신과 동거하게 된 선비의 기묘한 밤. 내 이놈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낡은 고택에 나타난 처녀 귀신. 선비는 그녀를 내쫓으려 했지만 밤이 되자 소복 안의 뜨거운 몸으로 그를 유혹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귀신과 인간의 기묘한 동거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파멸일까 아니면 애틋한 사랑일까? 청구의 아담 속 가장 기이하고도 관능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과거 시험을 위해 한양에 온 가난한 선비 박상현. 조선 현종 시절 경상도 산골 출신의 가난한 선비 박상현은 오직 장원급제라는 야망 하나만을 품고 한양 땅을 밟았다. 허나 야망의 크기와 주머니의 두둑함은 별개의 문제였으니 그의 초라한 행색을 받아주는 집은 어디에도 없었다. 며칠을 허름한 주막에서 전전하던 그의 귀에 솔깃한 이야기가 들려왔다. 인왕산 자락에 자리한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터무니없는 헐값에 나왔다는 것이었다. 물론 거기에는 그럴싸한 이유가 붙었다. 몇 해 전부터 집주인들이 연이어 까닭모를 병으로 죽어나가거나 미쳐서 달아나는 통에 이제는 대낮에도 사람이 접근하지 않는 흉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내일 밤몸 누일 곳이 막막했던 상현에게는 귀신의 곡소리보다 차가운 밤바람이 더 무서웠다. 그는 단양이라는 헐값의 집문서를 손에 넣고는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짐을 풀었다. 집은 생각보다 웅장하고 고풍스러웠으나 사람의 손길이 끊긴 지 오래된 탓에 곳곳에 스며든 음습한 냉기와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상현은 대충 한 채의 가장 큰 방을 골라 짐을 풀고 등불을 밝혔다. 책을 펼쳤으나 스산한 기운 탓에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디선가 여인의 흐느낌이 들리는가 하면 마룻바닥이 까닭없이 삐걱거렸다. 상현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어쩔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술기운이라도 빌려 잠을 청할 요량으로 주머니에 남은 마지막 돈을 털어 사온 탁주병을 기울였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취기에 잠이 들락말락하던 그의 귓가에 섬뜩할 만큼 선명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시기에 감히 타인의 침소에 함부로 발을 들인 것입니까? 화들짝 놀라 눈을 뜬 상현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방 한가운데 소복을 입은 한 여인이 희미한 달빛을 받으며 자신을 싸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목구비는 그림처럼 고왔으나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과 발이 보이지 않는 흐릿한 하체는 그녀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귀신.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상현은 간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외쳤다. 내 인연. 어느 집 귀신이기에 산 사람을 홀리려 드느냐. 썩 물러가거라. 허나 여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붉은 입술 끝이 살짝 올라가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이곳은 본디 제 집입니다. 무단으로 침입한 것은 선비님이시지요. 물러가야 할 것은 제가 아니라 선비님이십니다. 그 요염하면서도 서늘한 목소리에 상현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여인의 몸에서는 싸늘한 냉기가 흘러나왔지만 이상하게도 코끝에서는 사양보다 더 짙고 아찔한 향내가 풍겨왔다. 공포에 질려있던 상현의 마음에 어느새 불경스러운 욕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소복 안으로 언뜻 비치는 몸의 곡선이 너무나도 관능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호통을 쳤다. 귀신과 인간은 길이 다른 법. 내일 당장 용한 무당을 불러 너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니 그리 알거라. 상현의 엄포에 여인은 처음으로 표정을 바꾸었다. 그녀는 슬픈 눈으로 상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선비님, 부디 하룻밤만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내일 아침이 되면 선비님께서는 저를 내쫓으려 했던 것을 평생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말을 마친 여인은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져버렸다. 방 안에 남은 것은 그녀의 아찔한 향기와 공포와 욕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상현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그날 밤 상현은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귀신 서연은 상현을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한 가지 제안을 한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상현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그는 동이 트자마자 당장이라도 무당을 찾아 나설 기세였지만 귓가에 맴도는 귀신의 마지막 말이 마음에 걸렸다.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
그가 책상에 앉아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어젯밤처럼 여인이 홀연히 그의 앞에 나타났다. 대낮에 나타난 그녀는 밤보다 훨씬 더 선명했고 그 아름다움은 더욱 비현실적이었다. 상현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쏘아보자 여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서연이라 합니다. 선비님께서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가 그것을 어찌 아느냐? 이 집에 머무는 동안 선비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비님의 간절한 소원, 그리고 그 소원을 가로막는 재물의 부족함까지도요. 서연의 말에 상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의 속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었다. 제가 선비님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선비님께서 장원급제하여 원하시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바쳐 도울 것입니다. 가짜는 소리. 귀신 따위가 어찌 산 사람의 길을 도울 수 있단 말이냐? 상현이 비웃자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귀신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선비님께서 읽고 있는 책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고 시험관들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어떤 문장을 높게 사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하고 간절해서 상현은 자신도 모르게 흔들렸다. 그때 서연이 상현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상상치도 못한 말을 내뱉었다. 말로만 해서는 믿지 못하시겠지요. 그렇다면 오늘 하룻밤 제 몸으로 그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가 선비님께 어떤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여인인지, 그리하여 선비님께서 저를 곁에 둘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말을 마친 서연은 스스로 소복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다. 상현은 경악하여 뒷걸음질 쳤다. 내 인연. 미쳤느냐? 어찌 귀신이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옷고름은 속절없이 풀리고 히다못해 푸른빛이 감도는 어깨와 쇄골이 드러났다. 한 겹 한 겹 옷이 벗겨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그녀의 서늘한 향기와 뜨거운 욕정으로 가득 찼다. 마침내 모든 옷을 벗어던진 그녀의 나신이 달빛 아래 드러났을 때 상현은 숨을 삼켰다. 그것은 인간의 몸이 아니었다. 티 한 점 없는 백옥 같은 살결, 잘록한 허리와 풍만한 엉덩이, 그리고 봉긋하게 솟아오른 젖가슴은 세상에 그 어떤 미녀도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한 조화였다. 서연은 수줍어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한 걸음으로 상현에게 다가와 그의 굳어있는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갔다. 얼음장처럼 차가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녀의 몸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따뜻했고 심지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만져보세요, 선비님. 저는 차가운 귀신이 아닙니다. 선비님의 뜨거운 양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뜨거운 암컷일 뿐입니다. 그녀의 도발적인 속삭임에 상현의 마지막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굶주린 짐승처럼 서연의 몸을 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은 놀랍도록 뜨겁고 민감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이 붙은 듯한 열기를 뿜어냈고 그의 입술이 다짜 교성을 지르며 허리를 비틀었다. 귀신과 인간의 정사는 상상을 초월했다. 서연은 상현이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황홀경으로 그를 이끌었다. 그녀는 부끄러움을 몰랐고 오직 상현에게 쾌락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듯했다. 동이틀 무렵 기진맥진한 채 잠든 상현의 귓가에 서연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선비님? 저를 곁에 두신다면 매일 밤 이런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제가 선비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귀신과의 하룻밤 이후 상현의 세상은 뒤바뀐다. 귀신과의 하룻밤은 박상현이라는 인간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그는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온몸은 격렬한 정사의 흔적으로 노곤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총명했다. 옆에는 어느새 단정히 옷을 차려입은 서연이 그를 위해 따뜻한 탕국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귀신이 차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꺼림칙했지만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한 숟갈 뜬 순간 그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요리사가 끓인 것보다도 깊고 그윽한 맛이었다. 어떠십니까? 제 음식 솜씨가. 놀랍구나.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어젯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선비님의 몸과 마음, 그리고 학문까지도 책임질 사람입니다.
그날부터 상현과 서연의 기묘하고도 은밀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낮과 밤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낮에 서연은 상현의 엄격한 스승이었다. 그녀는 상현이 읽는 모든 책의 내용을 꿰뚫고 있었으며 그의 글에서 부족한 부분을 귀신같이 찾아내어 날카롭게 지적했다. 때로는 막힌 혀를 뚫어주듯 그의 머릿속에 새로운 학문적 깨달음을 불어넣어 주기도 했다. 그녀의 가르침을 받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상현의 학문 수준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취월장했다. 그의 글은 깊이와 기품을 갖추게 되었고 막혔던 논리는 샘솟듯 터져나왔다. 그러나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면 서연은 엄격한 스승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상현의 육체를 지배하는 요염한 암컷으로 돌변했다. 그녀는 매일 밤 다른 모습으로 상현을 유혹했다. 때로는 수줍은 처녀처럼, 때로는 산전수전 다 겪은 기생처럼, 때로는 여왕처럼 군림하며 상현을 농락했다. 그녀는 상현의 몸이 원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느끼는 쾌락의 한계를 매일 밤 새롭게 부수었다. 서연과의 정사는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 상현의 기력과 정신을 북돋우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와 몸을 섞고 난 다음 날이면 그는 며칠 밤을 새워도 지치지 않는 기운을 얻었고 머리는 더욱 맑아졌다. 상현은 점차 이 기묘한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해갔다. 아니, 중독되어 갔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이 귀신이라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차가운 듯 뜨거운 살결, 교태로운 신음소리, 그리고 그의 등을 감싸는 부드러운 팔의 감촉 없이는 단 하룻밤도 잠들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 그는 낮에는 그녀의 지성적인 모습에 감탄하고 존경심을 느꼈으며 밤에는 그녀의 음탕한 매력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인간과 귀신의 경계, 이성과 욕망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상현은 서연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행복이 깊어질수록 마음 한편에서는 불길한 의문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왜 이토록 헌신적으로 자신을 돕는 것일까? 그녀가 자신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한의 정체는 무엇일까? 상현은 이 위험한 동거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서연이라는 달콤한 독배를 스스로 들이켠 후였다. 서연의 도움으로 상현의 학문은 일취월장하지만 서연과의 기묘한 동거가 계속될수록 박상현의 세상은 온전히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낮에는 그녀의 예리한 가르침으로 막혔던 학문의 혈이 뚫렸고 밤에는 그녀의 뜨거운 몸을 탐하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쾌락의 정점을 맛보았다. 그의 몸은 이제 서연의 서늘하면서도 뜨거운 살결 없이는 만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녀가 아닌 다른 여인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귀신과의 정사는 그를 쾌락의 노예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의 정신을 쇠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맑은 영감과 지치지 않는 총기를 불어넣었다. 하지만 이 완벽한 공생관계 속에서도 상현은 마음 한구석의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달빛 아래에서 정사를 나누던 중 그는 황홀경에 빠져 교성을 지르는 서연의 눈동자 속에서 순간 스쳐 지나가는 섬뜩한 증오의 불꽃을 보았다. 그것은 연인을 향한 뜨거운 욕망이 아닌 누군가를 향한 사무친 원한의 빛이었다. 그 순간 상현은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이 위험한 관계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특히 당대의 권세가인 이조판서 윤치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서연의 다정한 음성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리곤 했다. 상현은 더 이상 이 기만적인 행복에 안주할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의 정체와 그녀가 품고 있는 비밀을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다음 날부터 상현은 서연의 눈을 피해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수색 끝에 그는 서연이 머무는 안방의 뒤주 밑에서 헐거워진 마룻바닥을 발견했다. 삐걱거리는 마루를 뜯어내자 그 안에는 십수년은 묵은 듯한 먼지 쌓인 비단 주머니가 숨겨져 있었다. 손을 뻗어 주머니를 꺼내는 순간 상현은 손끝에서 전해져 오는 지독한 한기에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주머니를 열자 안에서 나온 것은
검붉은 피로 얼룩져 흑단처럼 변해버린 여인의 비녀와 역시 피가 묻어 글자를 알아보기 힘든 편지 조각이었다. 상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연희야, 나의 연희야. 부디 이 못난 사내를 용서치 말거라. 나의 어리석음이 너를. 편지는 거기서 끊겨 있었다. 하지만 비녀는 분명 당상관 이상의 고위 관직만이 아내나 처백에 하사할 수 있는 값비싼 물건이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을 결국 보셨군요. 어느새 다가온 서연이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평소의 요염함이나 다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원한과 지독한 슬픔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대체 이게 다 무엇이오? 당신이 내게 보여준 웃음과 당신이 내게 주었던 쾌락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소? 당신은 누구고 이 비녀는 또 무엇이며 당신이 밤마다 증오하는 그 대감은 누구란 말이오? 상현의 절규에 가까운 물음에 서연의 입가에 처연한 미소가 걸렸다. 이제 모든 것을 아셔야 할 때가 되었군요. 제가 왜 선비님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선비님의 그 뜨거운 몸과 명석한 두뇌로 앞으로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핏빛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서연은 사실 이 집의 주인이었던 판서 대감의 첩으로 방 안의 공기는 무덤 속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상현은 손에 쥔 비녀와 편지 조각을 쥔 채 서연이 들려줄 진실 앞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다. 서연은 상현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동안 봉인해왔던 자신의 비극적인 과거를 피를 토하듯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본디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으로 빚 대신 늙은 이조판서 윤치겸의 첩으로 팔려왔다고 했다. 당시 아내를 일찍 여의고 외롭게 지내던 윤치겸은 어린 서연의 총명함과 싱그러운 육체에 깊이 빠져들었다. 대감은 제게 유일한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진심으로 연모했고 그분의 마른 장작 같던 몸에 제 젊음의 불을 지펴 사랑을 나누는 것이 제 삶의 전부라 여겼지요. 서연의 얼굴에 잠시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윤치겸이 정치적인 이유로 막강한 권세가의 딸인 새로운 정실 부인을 맞이하면서 모든 것이 지옥으로 변했다. 젊고 아름다운 서연을 향한 정실 부인의 시기와 질투는 독사의 독보다 지독했다. 그녀는 제가 대감의 아이를 회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제 숨통을 끊어놓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정실 부인은 서연이 다른 사내와 눈이 맞아 부정한 아이를 가졌다는 흉흉한 소문을 퍼뜨렸다. 그리고는 가짜 연설을 조작하고 자신의 신복을 시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다. 사랑에 눈이 멀었던 윤치겸은 처음에는 서연을 믿었지만 교활한 정실 부인의 이간질과 거짓 증거 앞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대감은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제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제게 사약을 내리라 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실 부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지요. 그녀는 제게 사약을 먹이기 직전 덩치 큰 사내들을 시켜 제 팔다리를 붙잡고 강제로 제 뱃속에 제 아이를 꺼내어 죽였습니다. 서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열했다. 그녀의 몸이 지독한 원한으로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제 아이를 죽인 것도 모자라 제게 끓는 약을 억지로 부어 다시는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목소리까지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방 뒤주에 저를 산채로 가두고 굶겨 죽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뒤주 틈으로 저를 비웃던 그녀의 잔인한 얼굴이었습니다. 상현은 참혹한 이야기에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가 매일 밤 뜨겁게 안았던 이 아름다운 여인이 이토록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간 원혼이었던 것이다. 저는 이 집에 갇힌 박지령이 되었습니다. 제 시신이 이 집 마당 깊은 곳에 묻혀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오랫동안 제 원한을 풀어줄 사람을 기다려왔습니다. 힘없고 나약한 사람이 아닌 제 복수를 대신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을요. 선비님. 제가 왜 선비님을 택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선비님의 눈 속에서 들끓는 야망을 보았고 선비님의 강한 양기는 원한으로 차갑게 식어버린 제 몸을 움직이게 할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제가 선비님께 드렸던 쾌락은 선비님을 붙잡아두기 위한 제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서연은 핏빛 눈물을 흘리며 상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과거에 급제하시어 저 요부와 저를 외면한 대감에게 죗값을 치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만 해주신다면 제 남은 영혼마저 선비님께 바치겠습니다. 상현은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인간과 귀신의 사랑이 아니었다. 처절한 복수를 위한 계약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서연의 육체와 영혼에 깊이 중독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운 나심뿐만 아니라 그녀가 품은 지독한 원한까지도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얼굴을 감싸 쥐고 그녀의 핏빛 눈물에 입을 맞추었다. 내가 당신의 칼이 되어주겠소. 당신의 원한은 이제 나의 원한이요. 그날 밤 그들은 이전보다 더욱 격렬하게 서로의 몸을 탐했다. 그것은 단순한 정사가 아닌 피로 맺은 맹세이자 복수를 위한 처절한 의식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영역을 다해 상현을 돕는다. 그날 이후 상현과 서연의 관계는 연인을 넘어선 공범이자 동지가 되었다. 상현은 잠을 줄여가며 학문에 매진했고 서연은 자신의 모든 지식과 영역을 쏟아부어 그를 담금질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밤의 요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상현의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는 조련사였고 그의 정신을 벼리는 숫돌이었다. 그들의 밤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 안에는 쾌락을 넘어선 비장함이 감돌았다. 서연은 상현의 몸에 자신의 남은 영역을 불어넣듯 정기를 나누었고 상현은 그녀의 한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듯 그녀를 안았다. 그녀의 몸은 날이 갈수록 희미해져 갔지만 상현의 정신은 날이 갈수록 예리해졌다. 마침내 운명의 날인 과거 시험일이 밝았다. 시험장으로 향하는 상현의 곁에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서연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이제 달빛에 비친 그림자처럼 희미했다. 선비님, 저는 이제 시험장 안까지는 따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디 그동안 갈고 닦은 모든 것을 저들을 향한 칼날로 바꾸어 주십시오. 걱정 마시오. 당신의 피눈물은 내가 반드시 핏값으로 받아낼 것이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인간과 귀신의 눈빛 속에는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굳건한 믿음과 연정이 담겨 있었다. 상현이 시험장 안으로 들어서자 서연은 마지막 남은 영역을 모두 끌어모아 그의 정신에 스며들었다. 제가 선비님의 눈이 되고 붓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이 시작되고 시제가 발표되자 상현의 머릿속은 놀랍도록 맑아졌다. 마치 서연이 그의 머릿속에 들어와 직접 답을 알려주는 듯 막힘없이 글을 써내려갔다. 특히 부패한 관리를 척결할 방도에 대해 논하는 마지막 문제 앞에서 상현은 서연의 분노와 자신의 야망을 합쳐 피를 토하듯 답안을 써내려갔다. 그의 붓 끝에서는 단순한 문장이 아닌 서리빨 같은 분노와 기계가 넘치는 칼날 같은 문장들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마지막 답안을 써내려갈 때쯤 그는 귓가에 속삭이는 서연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었다. 사랑합니다, 나의 선비님. 그 목소리를 끝으로 상현을 감싸고 있던 서늘한 기운이 완전히 사라졌다. 합격자가 발표되는 날 상현의 이름은 장원급 제자 명단 가장 높은 곳에 걸려 있었다. 그는 기쁨에 환호하는 대신 곧장 사헌부로 달려가 자신의 새로운 직위를 이용해 수년 전 억울하게 죽은 이조 판서의 첩, 서연의 사건을 재수사하게 만들었다. 진실은 오래지 않아 밝혀졌다. 윤치겸 판서의 정실 부인은 모든 죄가 드러나 참수형에 처해졌고 진실을 외면했던 윤치겸 역시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를 떠나는 신세가 되었다. 모든 복수가 끝난 날 밤 상현은 홀로 텅 빈 집에 돌아왔다. 그는 마당의 가장 깊숙한 곳을 파내려갔다. 그곳에는 썩지 않은 채 잠들어 있는 서연의 시신이 있었다. 상현은 그녀의 시신을 고이 수습하여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는 그녀의 무덤 앞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 보고 있소. 서연 이제 당신의 한은 모두 풀렸소. 부디 편히 잠드시오. 그가 우열하며 무덤을 끌어안는 순간 어디선가 서연의 맑은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그 후 박상현은 평생을 홀로 살며 피도 눈물도 없는 강직한 관리로 이름을 떨쳤다. 사람들은 그가 왜 그토록 아름다운 여인들을 마다하고 혼자 사는지를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매일 밤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아찔한 사양의 잔향을 그리워하며 잠이 들 뿐이었다. 귀신의 처절한 복수와 인간의 뜨거운 사랑, 그 기묘한 동거의 끝은 어떻게 보셨나요? 한 맺힌 원혼의 칼이 되어주기로 맹세한 선비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해지네요. 조선야담집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우야담에 실린 관상 하나로 뒤바뀐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